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목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책입니다. 많은 평진을 읽어보면 독재자를 가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무기를 내보인다는 겁니다.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그건 조직폭력배가 칼 같은 흉기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서부국에서 악당들이 총을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노출된 칼은 쉽게 녹서는 법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베지 못하는 장식품이 되고 말죠. 그런 무딘 칼로는 썩은 고기를 자를 때도 피를 묻히게 됩니다. 독재자의 말로가 비참한 것은 그 칼이 마침내 자신의 목을 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의 말로는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 요즘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조폭처럼 함부로 칼을 내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그렇죠. 권력은 오만하게도 순리를 거역했습니다. 자신들의 뒷배를 수사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코트를 건드렸다고 해서 검사들을 일거에 쫓아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순리를 거스른 영리였습니다. 보직을 맡은 지 불과 5달 만에 모조리 좌천시킨 건 역사에 남을 만한 사화였죠. 목만 치지 않았다 뿐이지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이런 사화 중에서 이보다 더한 사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사화를 그린 드라마는 언제나 반전이 준비되어 있는 법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죠. 이번 경자사화도 반전의 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최강욱을 전격 기소한 1차 검찰의 날에 이어 오늘 청와대 전현직 비서들 목을 친 2차 검찰의 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자사화의 원인을 제공한 조국은 오늘 자신의 출세욕을 꽃피웠던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아직 이 나라에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선비 정신은 곳곳에 숨쉬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이 반전의 시작이 대수롭지 않은지 몰라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요, 자신이 모든 걸 건 성부입니다. 목숨을 건 성부죠. 흉신들입니다. 자, 어제죠. 29일 벌어진 드라마를 살펴보겠습니다. 29일 오후 대검 회의에서 검찰이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을 필두로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권력의 실세라고 불리던 13명을 빠르면 29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에는 검찰 인사로 귀양사지를 떠나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산하 공공수사부장들, 그리고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로운 검찰 실세가 참석했다고 하는군요. 13명 기소라는 일보가 나온 건 오후 3시경이었죠.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압박과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늦어져서는 4.15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니 기소를 하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에는 새로 부임한 대검 참모들도 모두 찬성했다 하는군요. 유일한 반대자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엔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백은우와 박영철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조국의 공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곧 이어서 대검 결정에 따라 연달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백운우 등 13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말고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들과 울산시 공무원들이 포함됐더군요. 어쨌든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차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작년 11월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지 2달 만에 검찰이 일단 칼을 한번 휘두른 겁니다.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29일 출석에 조사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순리를 거스른 그런 일은 없겠죠. 임종석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말했더군요. 요즘 권력 신부의 사람들은 입장문이란 걸 즐겨 발표하곤 합니다. 부끄러운 사건이 드러나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불러도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입장문이란 걸 내니 아마 죽을 판이 되어도 입장문을 낼 겁니다. 참 대단하죠. 아마도 입장문은 이 정권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군요. 이광철은 기자들에게 1월 1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등기우편을 보내 검찰 출석 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반쪽짜리 사실만 흘린다고 했더군요. 정말 대단한 데를 하지 않습니까? 국기를 물랑케 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이 소환했는데 한 사람은 입장문을 내고 또 한 사람은 두 차례나 검찰에 등기우편으로 나는 못 간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쯤 되면요 거의 치유의 법권을 가졌다고 해야 되겠죠. 이승윤의 나홀로 반대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목을 청와대 수사 방해하려고 친문 검사들 앉혔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이승윤 검사가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끝내 혼자서 정권 편을 든 것을 참 대단한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백운우 등에 대한 기소 판단을 수사자문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군요. 수사자문단? 수사자문단에 맡기라는 건요. 추미애 장관이 어제죠. 전국 검찰청에 내린 중요 사건은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라 이렇게 한 지시에 근거한 겁니다. 솔직히 기소 여부를 외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는 건 검사보고 기소권 행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윤 총장은 대검 구본선 차장 그리고 배용원 이 신임 한 분이죠. 신임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중앙지검 미승윤 지검장 신봉수 차장 김태훈 공공수사 2부장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13명에 대한 기소는 중앙지검 신봉수 차장이 전결로 처리해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청장은 이 사건 초기부터 매일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직접 지휘해 왔다면서 사건을 보는 전문성을 강조하더군요. 결국 조국 사건의 드라마는 이제 3막이 끝을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1막, 2막, 3막 그리고 4막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4막이 기대되는군요. 어떻든 3막 과정에서 백운우, 박영철 등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하루에 2분이나 기소되는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권력의 말로는요. 이처럼 참혹한 법입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조국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 곧장 집에 들어가자마자 복직 신청을 했죠. 그래서 서울대 교수를 복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학기에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어왔죠. 서울대는 직위 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행위라고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직위 해제가 되면 강의는 할 수 없지만 봉급은 3개월 동안은 절반을 그 뒤로는 30%를 받는다는군요.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군요. 그가 반대 진영을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단 한 번이라도 입에 올렸다면 그가 오늘 한 말도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진 대통령부터 단 한 차례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조국 같은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페이스북 끝에 올린 말은 역시 문학적이더군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 배는 다시는 출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물 꿰매봤자 소용도 없겠죠.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지 2년 만이죠. 그러고 보니 짧은 정치 경력에 참 파란만장한 이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창당하면
창당만 네 번째인가요? 그는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뛰어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옷 비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처럼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겠지만 먼 훗날 역사는 정치인 안철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는 새정치라는 구호를 들고 정치판에 들어왔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정치에 다시 등장하면 안 될 낡은 정치를 보여준 셈이 된 것 같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몹시 씁쓸합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고 보조금만 200억이나 되는 바른미래당은 이제 손학규 대표 1인 정당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한 명이 탈당해도 70억이 날아간다고 하더군요. 뭐 그래도 130억이죠. 그돈 다 어디 있을까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한폐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화두가 되었습니다. 선거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장 선거사무실 개소식도 여기저기 취소한다는 말이 들려오는군요. 중국에서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한꺼번에 우한폐렴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전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집단 전염이 확산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중국 전체가 공포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 중국 유행 자제령을 내렸더군요. 우리나라도 중국 유학생 4만 명이 돌아오는 대학 개강을 앞두고 지금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함께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은 공포 분위기죠. 30일과 31일 전 세계로 우리 정부는 우한시 교민 700여 명을 수송해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있는 시설로 격리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진천과 아산, jel심 그런 데는 천안은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 취소했다고 합니다.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정부 시설에 1인 1실로 제한한다는군요. 그러자 역시 진천에도 아산에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을 트랙터와 크레인 등 농기계로 봉쇄하고 나섰다는군요. 그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산 주민 말입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이 일한 곳이고 근무자만 3,000명이다. 수도권으로 30여대의 출퇴근 버스가 매일 움직이는 등 확산될 경우에 대처가 어렵다. 게다가 대형 병원도 없다. 천안도 시민이 반발해서 정부가 물러났으니 아산도 시민의 힘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우한폐렴이 진정돼서 우리 사회가 좀 안전했으면 합니다. 모두 걱정이 많더군요. 어떻든 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할 그날까지 용기를 냅시다.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